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이펙이 진행 중인 경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은 오늘 공식 개막해 내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첫날인 오늘은 21개 회원국 대표단이 모여 무역과 투자를 늘리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에이펙 의장국을 맡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가 격변하고 있다며 협력과 연대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21개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본회의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각국 대표단을 차례차례 맞이합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첫 만남에서 셔틀 외교 의지를 다진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도 활짝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헬기를 타고 거제 조선소를 방문했던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겐 고생했단 말부터 꺼냈고 회원국들 중 맨 마지막에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겐 꼭 보고 싶었다는 각별한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다소 굳어있던 시 주석은 이 대통령과 함께 밝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섰고 각국 대표단의 짧은 환담이 이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제32차 에이펙 경제 지도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세션을 주재한 이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국제 질서가 중대한 변곡점 위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펙이 걸어온 길을 통해 협력과 연대로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힘을 합쳐 공동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라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의가 열리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를 언급했습니다.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면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진 조화와 상생의 길을 강조한 건데요. 경제 성장과 무역 활성화를 논의하는 이번 에이펙 회의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경주에서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우리로선 이번 에이펙 기간 남아있는 가장 큰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우리 정부는 무려 11년 만에 방한한 시 주석을 국빈으로 예우하며 회담과 만찬, 친교 일정까지 함께할 계획인데요. 첫 회담인 만큼 신뢰를 쌓고 지난 3년 동안 막혀버린 논의의 물꼬를 트는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들이 차례로 이재명 대통령과 인사하는 자리.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만남은 포토월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 주석은 처음엔 굳은 표정인 듯 했지만 이 대통령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설 땐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입국한 시 주석 일행에게 경주를 대표하는 간식 황남빵을 선물했는데 여기에 시 주석이 맛있게 먹었다고 화답하며 첫 만남을 풀어갔습니다. 오늘 인사를 나눈 두 정상은 내일 에이펙 회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첫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국빈 방문에 걸맞게 의장대 사열, 선물 증정 등 공식 환영 행사에 더해 친교 일정, 국빈 만찬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다할 계획입니다. 취타대 호의가 있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과 유사한 거의 같은 의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우선 지난 정부 3년 동안 경색됐던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남측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핵개발 중단,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북한 비핵화 해법을 설명하고 중국의 역할을 당부할 전망입니다. 자유무역 체제를 상징하던 미국이 자국을 우선하는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선 가운데 자유무역을 수호하자고 나선 중국과 한국이 공급망 강화, 경제협력 등에 대한 공감대를 어떻게 찾아갈지도 주목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큰 나라 중국과의 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곤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까지 어려웠던 중국과의 관계 전반을 복원해 앞으로 5년 동안 이어갈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이번 회담의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경주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올해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국인 우리 정부의 목표는 만장일치로 내일 경주 선언을 발표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중 간의 입장차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이 여기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경주국제미디어센터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성아 기자, 막판 조율이 쉽지만은 않은 상태인가 보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1개 회원 중 한 곳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경주선언은 채택할 수 없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비공개 회의에서 미중 간의 시각차가 드러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상은 1993년 에이펙 1차 정상회의 때 나온 얘기고요.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는 에이펙 설립 취지와도 같습니다.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미국을 일방주의로 몰아세우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의 전 돌아가면서 미국은 베선트 재무장관이 대신 참석했는데 트럼프가 없는 자리에서 중국의 입지를 넓히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또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관세 갈등을 빚고 있는 캐나다의 카니 총리와 8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관계 복원을 선언하며 미국 견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베선트 재무장관도 비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경제 안보는 국가 안보다. 공정한 무역 관계가 중요하다며 중국의 자유무역 주장과 선명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일단 경주선언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자유라는 단어를 빼고 공정무역과 같은 형태로 조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1989년 설립된 에이펙이 공동선언을 내지 못한 건 지난 2018년 한 번뿐입니다. 공교롭게도 당시에도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빚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전 최종회의와 오후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오늘 경주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의 첫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회담 전부터 시간과 장소를 두고 진통을 겪더니 회담 진행 중에도 온도차가 계속 감지됐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열흘 만에 이뤄진 시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 공개로 진행되는 모두 발언에서 두 정상의 메시지엔 미묘한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시 주석은 중일 관계가 상호 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바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共同推动中日关系沿着正确轨道向前发展。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 등 중국과 일본의 정치적 약속이라고 여겨지는 중일 4대 문건을 강조했습니다. 按照中日4个政治文件确立的原则和方向，共同维护双边关系。 다카이치 총리 역시 우호적 관계에 동의하면서도 양국 간에 산적한 우려와 과제보다는 구체적인 성과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中間にはさまざまな懸案と課題もございますが、それらを減らして、理解と協力を増やして、具体的な成果を出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번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오늘 만나는 게 맞느냐는 말이 나올 만큼 회담 시간과 장소 확정에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또 회담 3시간 전에야 겨우 확정된 회담의 장소는 시진핑 주석의 숙소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중국 측에서 내키지 않아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될 만큼 이례적인 과정이었고 회담 시간도 30여 분으로 길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의 현안 대부분이 테이블에 올라왔다고 밝혔습니다. 拉致問題を含む北朝鮮情勢などについても、意見交換をいたしました。尖閣諸島を含む東シナ海の問題、またレアアースなどの輸出管理。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 강요 시절부터 중국이 극도로 민감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는 등 대중 강경파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다카이치 총리 취임 당시 주석이 아닌 총리 명의의 축전을 보내자 시진핑 주석의 속내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새 일본 총리와의 첫 만남이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극우에 가까웠던 그동안의 행보를 고려하면 일본에 대한 중국의 입장엔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에서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첫날인 오늘의 마지막 공식 일정은 환영 만찬입니다. 각 정상들은 물론이고 글로벌 CEO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데 준비된 순서를 보면 정부가 짧은 기간 그야말로 총력을 다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만찬장 연결합니다. 자, 김정우 기자. 만찬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앞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정상들은 자리를 옮겨서 이 근처 호텔에서 만찬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전에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국의 정상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만찬장에 들어섰는데요. 이 대통령의 왼쪽엔 한복을 입은 김혜경 여사, 오른쪽엔 시 주석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또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등 주요 인사들의 모습도 이 대통령 가까이 보였습니다. 오늘 만찬에는 IMF 총재와 20개 회원국 대표, 초청국인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대표 등 21개국 대표들이 참석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기업인까지 약 400명이 자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에 터잡았던 신라의 국호에 나날이 새롭게 사방을 아우른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면서 우리 전통술인 호랑이 유자색 막걸리로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딛고 나날이 새롭게 일어서 세계 만방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린 2025년 에이펙 경제 지도자분들을 이곳 신라에서 만나 뵈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20년 만에 개최한 에이펙 정상회의인 만큼 만찬 음식이나 공연에도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정상들에게 선보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통술로 택한 건배주처럼 오늘 외빈들에게 제공되는 음식 역시 한국의 맛과 멋을 듬뿍 담았습니다.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 셰프가 개발한 요리가 올라가는데요. 경주산 식재료를 활용한 나물 비빔밥, 갈비찜 등 한식과 파이, 캐러멜 디저트 등 서양식 요리가 어우러져서 화합 정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문화 공연도 펼쳐지는데요. 인기 K-팝 그룹 멤버인 가수 차은우 씨가 사회를 보고 만파식적을 활용한 전통 음악을 선보이는 공연 1막에 이어서 2막에서는 K-팝 아티스트인 GD 씨가 공연을 펼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족보행 반려 로봇과 함께 11살 바이올리니스트가 공연을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메시지를 표현할 예정입니다. 첫날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이 대통령이 내일 에이펙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 회의까지 마치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하고 에이펙 정상회의가 공식 종료됩니다. 지금까지 경주에서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치맥 회동으로 화제를 일으킨 엔비디아 젠슨 황 창업자를 오늘 경주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젠슨 황은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벌어진 GPU 26만 장을 우리나라에 공급하겠다며 깜짝 선물 보따리를 풀어놨는데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임기 안에 GPU를 5만 장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을 때 조롱하는 사람마저 있었지만 그 약속이 예상보다 오히려 더 빨리 실현되는 셈입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환한 얼굴로 접견장에 들어서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이재명 대통령이 악수하며 그를 맞이합니다. 반갑습니다. So nice to see you, President Navy. 젠슨 황은 평소 즐겨 입던 가죽 재킷 대신 넥타이까지 맨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바로 전날 밤 젠슨 황이 우리 기업 총수들과 격이 없이 만난 치맥 회동 얘기를 꺼내며 환영했습니다. 어제 삼성열에 나온 장면을 내가 너무 관심 있게 봤습니다. 젠슨 황은 이 자리에서 방한 전 예고했던 깜짝 선물을 공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26만 장을 우리 정부와 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This is going to be extraordinary, what we will announce today and the beginning of a very exciting journey for Korea AI.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엔비디아의 투자 그리고 이번에 협력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큰 관심 가지고 있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정부가 목표했던 5만 장을 훌쩍 뛰어넘는 물량을 에이펙을 계기로 확보하게 된 건데 정부 5만 장, 기업들 21만 장으로 나눠 데이터 센터 확장과 자율주행차 개발, 차세대 AI 개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어 CEO 서밋 마지막 연사로 나선 젠슨 황은 이제껏 기술이 인간의 도구였다면 AI는 인간 대신 직접 작업을 한다며 다가올 AI 시대, 소프트웨어와 제조업, 공장 자동화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우리나라의 발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As Korea now becomes an AI nation and you pursue your endeavors to be part of the AI frontier. 나흘간 글로벌 기업인들의 연설과 열띤 토론이 이어졌던 CEO 서밋은 다가올 AI 시대 격차를 해소하고 협력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자고 제안하면서 그 막을 내렸습니다. 경주에서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네, 오늘 경주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젠슨 황 CEO의 깜짝 선물도 화제지만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온종일 화제가 된 일이 있죠. 바로 어제 있었던 젠슨 황 CEO와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이 세 사람의 치맥 회동입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3명의 회장님은 시민들에게 치킨을 나눠주는 파격적인 공개 행보를 선보였고 치맥으로 친분을 다진 뒤에는 서로를 나의 친구, 형님으로 부르며 돈독한 사이를 과시했습니다. 이어서 오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5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은 엔비디아 젠슨 황 CEO와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치맥 회동. 젠슨 황 CEO는 티셔츠 차림으로 마주한 두 사람에게 일본산 고급 위스키와 AI 슈퍼컴퓨터를 선물로 건넸습니다. 메뉴는 보통 치킨, 순살 치킨 1마리씩, 그리고 치즈볼과 치즈 스틱. 처음 맥주였던 주종은 이내 맥주에 소주를 탄 소맥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사람은 치킨집 상호인 깐부, 즉 같은 편 친구처럼 연신 잔을 부딪혔고 서로 껴안듯 팔을 걸고 술을 마시는 러브샷도 연출했습니다. And I love fried chicken and beer with my friends. So Kambu is a perfect place.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거장에 등장해 치킨집 안은 흡사 팬클럽 분위기였습니다. 젠슨 황은 한 어린이 티셔츠에 사인도 했습니다. 치킨집 앞에도 시민 수백 명이 몰려들었고 새 회장은 직접 밖으로 나와 시민들에게 치킨과 기념품을 나눠줬습니다. 이거 저쪽에도 좀 전해주세요. 올라오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시민들의 환호에 응답하며 젠슨 황은 두 회장들이 이날 술값을 다 낼 거라며 이른바 골든벨을 울렸습니다. 시총 7천조 원이 넘는 엔비디아와 636조 원의 삼성전자, 195조 원의 현대차그룹. 세 수장 중 실제 계산은 누가 했을까? 이재용, 정의선 두 회장이 300만 원 정도를 나눠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et's go. Yes. Thank you, my friend. 1시간여 치맥 회동을 마치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공개 행사장으로 향한 세 사람은 거듭 친분을 뽐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my good friend Jay, my good friend ES. 제가 좀 생긴 거는 들어 보여도 두 분 다 저희 형님이시고요. 엔비디아도 잘 되고 저희도 더 잘할 수 있도록. 근데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아요? 우리 젠슨은요 정말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경주 에이펙이 한미 재계 거물들이 친분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준 셈입니다. 반도체 깐부 동맹을 맺은 바로 이날 엔비디아는 처음 시총 5조 달러를 넘었고 삼성전자도 최대 분기 매출 86조 원 기록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사실 젠슨 황 CEO와 한국의 인연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젠슨 황과 삼성 고 이건희 회장, 그리고 한국의 PC방과 용산 전자상가, 지금의 엔비디아를 있게 한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준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29년 전 고 이건희 회장이 보낸 편지에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He would like my support to create the world's first
Video Game Olympics. 편지를 받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엔비디아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젠슨 황 대표는 PC 게임 열풍이 불던 한국에서 미래를 봤다고 합니다. Without PC gaming, without PC bungs, without esports, there is no NVIDIA today. 스타크래프트 인기를 타고 2000년대 초 2만 개까지 늘어난 전국의 PC방. PC방의 수많은 컴퓨터에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지포스가 들어갔고 당시 황 대표는 직접 용산 전자상가를 누비며 지포스를 팔았습니다. 오늘 낮 용산 전자상가. 약 20년 전 그때 엔비디아를 기억하는 상인들도 남아 있습니다. ATI를 잡으려고 많이 홍보를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픽카드가 추럭으로 나갔어요. 12톤 추럭으로. 젠슨 황 대표는 2010년 엔비디아 교육센터 개소식에서는 애군을 쫓기 위해 바가지를 깨뜨리고 한국의 파트너들과 나란히 서서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때 전자상가에 있었던 교육센터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젠슨 황이 치킨을 들고 있는 익살스러운 사진이 고객을 반깁니다. 저 먹여 관리 주신 분이니까는요. 예, 그래서 어제 방송도 나와가지고 그래서 만든 겁니다. 황 대표는 한국이 전 세계에 퍼뜨린 e스포츠 산업 덕분에 엔비디아가 성장했고 지금의 AI 혁명이 가능해졌다고 말합니다. 무대 위에서 한국인들에게 여러 차례 고맙다고 외치고 Thank you. Thank you. 현존하는 최고의 e스포츠 선수 페이커를 연호합니다. 젠슨 황 대표는 한국에 26만 장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에서 바가지를 깨뜨리던 그는 이제 삼성, 현대차 등 기업들과 AI 동맹을 맺고 한국에서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아시아의 AI 허브, 나아가 AI 3대 강국으로 키워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투자금과 소프트웨어, AI 개발의 핵심인 하드웨어, GPU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우리나라에 깜짝 선물한 GPU 26만 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AI 경쟁력이 국력을 결정하는 시대.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먼저 필요한 건 자본. 지난 9월 뉴욕에서 세계적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만나 한국의 AI 산업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세계 인공지능 인프라를 이렇게 쥐락펴락 하시는 대단한 분들이신데 한국에도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셔서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머리, 소프트웨어도 중요합니다. 모두를 위한 AI를 강조했던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 AI 서비스 업체 오픈 AI와 일단 데이터 센터 구축부터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이 인류가 금속을 개발한 것과 거의 비슷한 엄청난 결과를 빚지 않을까 싶습니다. We're very honored to be here today and to support Korea's ambitions to develop an incredible, thriving local AI ecosystem. 머리인 AI를 개발하려면 근육인 GPU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로부터 5년 내 확보하기로 한 최신형 GPU 26만 장이 중요합니다. 머리인 소프트웨어, 근육이 GPU, 이들을 유지할 자본까지 AI 산업을 위한 재료를 다 갖춘 셈입니다. 특히 가전과 스마트폰, 자동차 등과 결합하는 움직이는 AI 분야에서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과 엔비디아가 적극적인 협업에 나설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공장이건 건설이건 조선이건 운항이건 이런 쪽에서의 핵심 원천 기술이 될 AI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26만 장이라고 하는 추가 26만 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드 인프라가 될 수 있다. 대선 당시 최신형 GPU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목표를 20만 장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번 만남으로 AI 개발의 핵심인 GPU를 26만 장 확보하면서 대한민국을 아시아 AI 허브로 키워내겠다는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경주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렇게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IMF 총재와 아랍에미리트의 왕세자 그리고 각국 기업인들을 만나 하루 종일 경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IMF 총재를 만나서는 양극화 해소와 포용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회담 장소에 먼저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불가리아 출신의 IMF 수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우리 총재님 어서 오십시오. welcome. 기념 촬영 뒤 곧바로 돌입한 회담에서 첫 화두는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IMF 외환위기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면서 전 세계의 미리 조언에 예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조언을 좀 듣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 경제의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개혁을 주저하거나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o not hesitate, do not delay these reforms.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와 포용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도 기회를 보장하는 포용 성장이 필요한데 단기적 손해로 인한 반발 때문에 정책 실현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면서 이 대통령은 IMF에 포용 성장의 중장기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신 포용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공감하시면서 이 대통령은 또 칼리드 빈 UAE 아부다비 왕세자를 만나 양국 간의 협력을 발전시키자고 제안했고 UAE가 이 중동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과 정말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왕세자는 다음 달 아랍에미리트로 이 대통령을 초대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بتكونون أول زيارة لنا لدولة الإمارات ونرحب فيكم وإن شاء الله تكون زيارة موفقة. 이 대통령은 에이펙 기업자문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아태 지역 번영이 기업인의 도전 정신에 달려있다며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각국 정상들과 함께 방문한 배우자를 위해 특별한 행사도 마련했는데요. 김혜경 여사가 이들을 천년고찰 불국사로 초청해 한국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배우자들은 특히 김 여사가 입은 한복과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한국 음식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천년의 시간을 품은 세계 문화유산 불국사. 단풍이 들기 시작한 이곳에서 옥색 저고리에 쌀알처럼 밝은 노란색 치마 한복을 입은 김혜경 여사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의장국인 한국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의 배우자 6명을 초청한 겁니다. 김 여사가 길목에서 한 명씩 맞이했는데 차에서 내린 이들은 한눈에 들어오는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에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김 여사는 K-팝 데모넌터스에 등장해 화제가 된 전통 복주머니 안에 핫팩을 넣어 참석자들에게 선물하며 황금빛 복자에 담긴 의미처럼 모두에게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불국사의 석단마다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놓여 있다고 소개하며 이번 만남이 공존의 길로 나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님들이 직접 나선 문화유산 해설에 한국식 다도체험, 명상으로 이어진 시간은 한국식 오찬으로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에이펙의 주제 중 하나는 연결입니다. 최근 K푸드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오늘 준비한 음식으로 하나됨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산과 다복을 상징하는 석류 모양의 만두에 한국식 고수로 해외에서 인기를 끈다는 깻잎 샐러드가 엄마 밥상 같은 반상 차림과 함께 올랐습니다. 김 여사는 경주에서의 공식 행사 내내 다양한 한복을 입으며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자연스레 선보였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내로라 하는 세계 주요 지도자들과 경제인들이 한꺼번에 모인 경주의 보안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회의장과 숙소가 있는 이곳 보문단지 주변으로는 일반인의 접근을 아예 차단했고 경찰과 군까지 나서 삼중 경계에 들어갔습니다. 혐중 구호를 쏟아냈던 극우 시위대도 이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차량을 막고 교통을 통제합니다. 곧이어 경호 차량에 둘러싸인 검은 승용차 행렬이 도로를 빠져나갑니다. 화백 컨벤션 센터로 가는 길은 종일 차단막과 울타리가 겹겹이 세워졌습니다. 주변 옥상엔 테러에 대비한 저격수가, 도로 곳곳엔 경찰 특공대 장갑차까지 보였습니다. 반사경으로 차량 아래를 일일이 들여다보며 폭발물 등 검문 검색도 강화했습니다. 출입구는 가림막으로 가려 외부 노출도 철저히 막았습니다. 정상회의장과 숙소 주변으로는 아예 온종일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정상회담 일정이 몰려있는 보문단지로 가는 길목 곳곳엔 이렇게 경찰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리 준비된 이런 비표가 없으면 단지를 드나들기 어렵습니다. 보문단지 안으로는 경호처와 경찰이 합동으로 경호 경비에 나섰고 경찰은 경주 시내 전역에서 순찰을 대폭 늘렸습니다. 경주 외곽에는 특전사 등 군 병력과 장비까지 동원됐습니다. 삼중 경계로 보문단지를 사실상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방침에 하루에만 18,000여 명의 군과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경주와 부산을 오가며 혐중 구호를 쏟아냈던 극우 성향의 단체들은 공교롭게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국한 뒤론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도 별다른 집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에이펙 일정이 모두 끝나고 정상급 지도자들이 출국할 때까지 최고 근무 단계인 가포 비상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경주에서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오늘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구속된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 여사라는 호칭을 붙이라는 게 이유였는데요. 체포방해 혐의를 다툴 때도 자신이 검사였던 시절 얘기를 또다시 꺼내며 혐의를 부인하고 다시 한번 김건희 씨를 두둔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한 달 만에 체포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재판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재판 자체는 중계 대상이었지만 대통령 경호와 관련한 보안 문제가 얽혀 있어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비화폰 운영체계 등 보안 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이를 그대로 중계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김 전 차장은 비상겸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수사받는 사람들의 비화폰을 그냥 놔두면 되겠냐, 아무나 열어보는 게 비화폰이냐라며 조치해야지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사를 받던 계엄군의 곽종근, 여인영, 이진우 사령관에 대한 비화폰 보안 조치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다만 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측은 김건희 씨가 즉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자 김 전 차장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영장이나 체포영장 다 맞겠다고 답한 두 사람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오늘도 직접 발언권을 얻은 윤 전 대통령은 또다시 자신의 검사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궁금하고 걱정돼서 문자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26년 있으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수없이 받아봤는데 군사보호구역이고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해본 적이 없다며 걱정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영장 집행을 걱정해 방해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신문 과정에서 김 씨를 영부인 김건희로 부른 것에 대해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고 언성을 높이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을 줄곧 거부하다가도 사실관계를 많이 알고 있거나 내란을 입증할 핵심 증언을 하는 증인이 나오면 재판에 쇼핑하듯 골라 출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어제 내란 재판에선 직접 나서서 곽종근 전 사령관을 압박하고 핵심 증언을 거듭하는 곽 전 사령관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8개월 만에 윤 전 대통령을 대면한 곽 전 사령관은 이번에도 흔들림 없이 증언하며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맞받았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계엄 당시 의원들을 끌어내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제가 그거 어떻게 있습니까? 이 문무수구한 얘기 그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간이 간다고 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예,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피고인이 직접 물어보신다는 거죠? 네. 8개월 만에 서로를 마주한 두 사람. 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기 위한 윤 전 대통령의 질문에 곽 전 사령관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억압적이거나 이런 거 안 하고 질서 유지하러 그냥 들어갔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 말씀하시는 질서 유지는 도저히 제가 수긍할 수 없고 질서 유지 시민보호란 말은 자체는 들어본 적이 없고 중간중간 감정에 북받친 듯 말을 잇지 못하거나 울먹인 곽 전 사령관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기가 찬 듯 웃거나 변호인의 반대 신문 도중 끼어들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 아까 질문하시고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그래. 재판을 마치려 하자 다시 묻겠다고 나선 윤 전 대통령. 이게 어떤 계엄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 군이 투입이 되면 뭐 이게 정말 확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거를 좀 물어볼 만한 그 궁금증이 안 생겼을까요? 계엄을 선포한 당사자가 자신의 명을 받들던 부하를 향해 왜 어떤 계엄인지 묻지 않았느냐고 다그친 겁니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오히려 자신이 되묻고 싶다고 맞받았습니다. 야, 이번 비상계엄이 정말로 들어가서 경고하고 시민보호하고 짧게 하고 빨리 빠질 거야 라고 그 얘기를 꺼냈다면 아니 그럼 거기에 군이 왜 들어갑니까? 그냥 경찰 넣으면 되지. 왜 그렇게 됩니까?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나오겠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재판장님 제가 하여튼 체력이 닿는 데까지 하여튼 저 나오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거 사실 걸리면서 의무이기도 해서. 변호인단은 모든 재판에 출석한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선택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오랜 세월 김건희 씨 일가의 최측근으로 전해지는 김충식 씨가 오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 특혜 의혹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온 건데 이 밖에 다른 사안 관련한 질문들도 쏟아졌는데요. 유독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 부분에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의 오랜 동업자로 알려진 김충식 씨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때문에 나온 것이었지만 다른 질문들도 쏟아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한덕수 전 총리랑 만나신 사실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뒤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과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총리의 회동설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김 씨는 만난 사실도 없는데 만난 것처럼 언론이 내보내버렸다며 큰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최은순 씨와 20년 넘게 동업한 사이로 알려졌고 김 씨 가족회사의 전신에서 이사로도 근무했습니다. 때문에 김건희 씨 일가 관련 의혹이나 음모론에 종종 이름이 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서 김 씨 가족회사가 개발 부담금을 면제받는 등의 특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공흥지구 관련해서 뭐 부당이득 챙기신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김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2달 만에 김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다음 달 4일에는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 오빠인 김진우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초기 경찰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 첩보를 받고도 내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랬다고 해명해왔죠. 하지만 당시 100억 원 규모의 헌금을 도박 자금으로 썼다는 첩보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지만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준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지도자 12명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600억 원어치 도박을 했다는 원정 도박 의혹. 지난 2022년 5월 통일교 내부자의 도박 의혹 등 자료를 입수한 춘천 경찰서의 한 경위가 경찰청에 첩보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내사조차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제목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이 윤석열 정부와 연관이 깊은 통일교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졌지만 경찰은 해당 첩보가 2008년부터 2011년의 도박, 즉 도박 혐의 공소시효인 5년을 벗어나 내사조차 안 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시효에 대한 먼저 검토를 했고 아마 시효가 더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첩보를 처음 입수한 춘천경찰서 경위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리곤 당시 경찰청에 직보한 첩보 문서는 2개였고 그중 하나는 도박 자금으로 의심되는 신자들의 헌금 내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신자 1250명이 100억 헌금한 돈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증인은 입수를 했어요. 제출받은 자료는 제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5월 말 중대범죄 첩보로 헌금 모금 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 횡령금 50억 원이 넘어가면 공소시효는 15년까지 늘어납니다. 공소시효가 살아있어요. 특경법 횡령이. 그런데 왜 이게 공소시효가 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가 더 추가로 확인을 하고 저희가 면밀히 확인을 해서 경찰 첩보 내용은 석 달 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통해 한학자 총재 측에 전달됐지만 국감에 나온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처음 듣는다, 확인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 유동규 씨 등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차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간사업체 화천대유를 개발에 참여시키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초과이익을 제한하는 사업구조를 설계해 공사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은 수천억 원을 챙겨갔다는 이른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검찰이 사업을 이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을 재판에 넘긴 지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겐 각각 징역 8년형을,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한 겁니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원, 김 씨에겐 428억 원, 정 변호사에겐 37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등이 개발 사업으로 인한 초과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적절한 검토를 하지 않고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만을 반영해 공사가 예상이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800억 원대 확정이익을 거뒀다며 지역 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되게 구조를 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로부터 3억 1천만 원을 수수하고 467억 원의 분배를 약속받았다며 유 전 본부장을 주도자로 다른 사람들은 공범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방식 결정을 할 때 당시 성남시장, 즉 이재명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는 상태라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고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관리자 역할만 한 점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2013년 남욱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3억여 원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 돈이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 두 사람에게 전달됐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가 최근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겠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후 러시아도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대국들의 핵무기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 직전인 22일까지도 시진핑 주석과 핵 군축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제안은 취임 초부터 계속해왔습니다. I will tell you that President Putin really liked the idea of cutting way back on nuclear. 그러던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나기 직전 다른 나라와 동일한 기준으로 핵무기 시험을 지시했다는 것을 SNS에 올렸습니다. We've halted it many years ago, but with others doing testing, I think it's appropriate that we do also. 트럼프의 이런 선언은 지난 26일 러시아의 핵 추진 대륙간 순항 미사일 브레베스트니크의 실험 완료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핵탄두를 싣고 오랜 시간 저공 비행하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피할 수 있는 브레베스트니크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평가됩니다. 중국도 핵 전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 3월 몇 년 안에 중국의 핵탄두 수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최근 대규모 육해공 전략 핵전력 훈련을 벌인 러시아는 트럼프의 발언 이후 그러면 우리도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Если кто-то отойдет от моратория, то Россия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ситуации. 미국의 한 전직 고위 관료는 핵시험 재개 선언 자체가 오히려 경쟁국에겐 도움을 주는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폭발 시험을 해도 좋다는 청신호를 켜주는 셈이란 겁니다. 노벨상을 꿈꾸던 트럼프가 갑자기 핵시험 재개 메시지를 던진 건 압박이 통하지 않는 러시아, 중국 등을 상대로 판을 크게 흔들어 보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러시아 등 핵 보유국의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고의 효과는 없고 자칫 핵 군비 경쟁만 촉발시킬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오늘은 에이펙 정상회담이 개막한 날이고 헬로윈 데이이기도 합니다. 서울 주요 지역에 인파가 모여들 것으로 예상돼 경찰과 소방, 지자체가 안전관리에 나섰는데요. 서울 이태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문다연 기자, 사람이 많은가요? 어떤가요? 네, 오늘은 헬로윈의 금요일이 겹치면서 이른 저녁부터 이태원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후부터 나와 살펴봤는데요. 만화 캐릭터 같은 분장을 하거나 이색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보이고요. 호박 전등을 걸고 헬로윈 분위기로 꾸며진 가게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녁 6시쯤부터는 경찰관과 소방관, 구청 직원들이 순찰을 돌기 시작했고요. 인도 한가운데 중앙분리대를 놓고 우측 통행을 하도록 동선을 관리하고 오토바이 진입을 막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만 이태원 일대 인도가 대체로 좁고 경사가 심해 사람들이 잠시 서 있기만 해도 금세 도로가 가득 차 주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클럽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밤 10시부터 내일 새벽 2, 3시까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참사 현장에는 추모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추모 공간에는 국화가 놓였고 위로를 전하는 메모지도 붙어 있습니다. Having someone who went through this makes it feel even more happy. So, it's tough. I think it's something that you can never truly forget. 네, 밤 10시가 넘어가면 더 많은 사람이 몰릴 것 같은데 정부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나요? 네,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를 헬로윈 인파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이태원뿐 아니라 홍대, 성수, 명동 압구정 등 8곳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중점 관리 지역에는 서울시와 경찰, 소방의 합동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태원 200여 명 등 서울 전역에 1000명을 배치했고 서울시와 각 자치구도 공무원 6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울관리 대상 지역 14곳에서 예방진단도 이뤄졌는데요. 경사로에 방치된 이륜차를 옮기도록 조치하고 고장난 인파관리 전광판을 보수했습니다. 인파가 계속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좁은 골목이나 경사로, 계단에서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현장 안내요원 지시를 따르고 주변 사람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무의미한 멘트를 길게 하라, 즉답을 회피하라, 3시간만 버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간부들을 대상으로 4시간 동안 진행한 교육 내용입니다. 언론 대응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함이라는데 왜 이런 교육이 필요했을까요? 도윤선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맨 앞에 안창호 위원장이 보입니다. 지역 사무소장 등 인권위 간부 20여 명도 참석했습니다. 강연 제목은 소통, 위기관리 역량 강화, 리더십 홍보 교육. MBC가 입수한 교육 자료입니다. 기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단편적인 자료를 제공하라고 합니다. 사실관계나 공식 입장을 물어오면 인용하기 어렵도록 원론적 입장을 내고 즉답을 회피하라고 했습니다. 대답하되 대답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옵니다. 교육 내용도 노골적이었습니다. 알맹이 없이 무의미한 멘트를 길게 하면 기사가 안 나간다거나 3시간만 버텨라, 시간은 공무원 편이다. 확인해서 알려준다고만 하라고 강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취재 상황을 가정해 인권위 직원들끼리 역할을 나눠 맡아 실습도 했습니다. 4시간짜리 교육에 인권위는 88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인권위는 언론 대응 교육은 2017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권고안 의결 등으로 계엄 옹호 논란이 일면서 인권위에 대한 비판적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이 사실상 좀 인권위를 무력화했다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 당시 한 간부는 기본적인 사항조차 회피하면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공무원에게는 설명할 책임도 있는데 왜곡된 언론관이 개탄스럽다.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반인권적 언행에 대해 입단속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언론을 너무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진행된 교육이라면서도 교육 내용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게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강사는 전체 방향은 인권위가 의도한 언론과 신뢰 구축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육했다면서 일부 표현은 즉흥 대응을 경계하고 사실 확인과 절차를 중시하라는 취지의 비유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진행해 논란이 불거진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어젯밤 국정감사 종료를 앞두고 논란 여지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해 후회스럽다며 자신의 잘못이라 말했는데요. 김상훈 기자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 감사가 끝날 무렵 최민희 위원장이 자신의 최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올린 데 대해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국회 사랑제에서 딸 결혼식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우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논란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다만 딸이 국회 결혼식 장소를 예약하는데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고 과방위 유관기관에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피감기관 등에서 받은 돈도 모두 확인 후 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자녀 결혼식 논란에 양자 역학을 거론했다가 야당의 반발을 샀고 양자 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을 못 챙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비겁한 별명이에요. 국회 본회의 도중 축의금 관련 메시지를 보는 모습까지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으며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커지자 결국 사과한 겁니다. 최 위원장은 또 MBC 비공개 업무 보고에서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행위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답변을 안 하겠다는 그 태도를 보고 그러려면 나가라고 한 것은 과했다는 걸 인정하고 MBC의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장님께 사과드립니다. 최 위원장을 이미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면서 당장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위원장 논란을 포함해 국감을 되돌아보겠다면서도 거취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경제방송에 가짜 부동산 전문가를 내보내 허위 정보를 흘리고 피해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뜯어낸 기획부동산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시세보다 50배가 넘는 가격에 팔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경제방송 채널 부동산 코너. 부동산 경제 전문가님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땅값 상승 예상 지역을 짚어주는 전문가 말에 솔깃한 시청자 60대 김모 씨는 화면 아래 떠 있는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는 말에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추천받은 투자 지역은 세종시. 정부 스마트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땅값이 최소 2배는 뛸 것이란 말에 혹했고 100제곱미터를 시세보다 4배 이상 비싼 9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말과 달리 개발이 불가능한 산지였습니다. 알고 보니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전문 지식이나 경력도 전무한 기획부동산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대본을 달달 외워 전문가 행세를 했던 겁니다.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기를 치는 줄 몰랐지요. 방송에 자주 나왔거든, 그 양반이. 가짜 전문가의 방송 출연을 미끼로 기획부동산 업체는 지난 2021년부터 2년여 동안 42명으로부터 22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3.3제곱미터당 17,000원인 땅을 93만 원에 팔아 53배의 폭리를 취하는 수법이었습니다. 비결은 경제방송 외주 제작사와의 결탁이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외주 제작사에 편당 수백만 원을 협찬했고 그 대가로 가짜 전문가를 경제방송 6곳에 매주 한두 차례씩 내보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외주 제작사는 상담 전화를 걸어온 시청자 개인정보 1,300여 건을 기획부동산 업체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기획부동산 업체 직원 33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고 외주 제작사 대표 등 3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통합 우승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둔 LG와 벼랑 끝에서 반격을 노리는 한화가 한국 시리즈 5차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손에 땀을 쥐는 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김태훈 기자 전해주시죠. 어제 4차전에서 LG가 9회에만 6점을 몰아치며 대역전승을 거두자 LG와 한화 팬 모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점수가 좀 폭발을 하더니 그 도파민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맞아요. 새벽까지 잠을 쳤었습니다. 아 이제 됐다 하면서 울었는데 9회 때 정말 좌절하고 새벽에 잠도 안 와가지고 오늘 그래서 왔습니다. 벼랑 끝에서 5차전을 치르는 한화는 초반부터 변수를 맞았습니다. 선발 문동주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9위로 1회 신민재에게 2루타를 허용하더니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고 선취점까지 내줬습니다. 심우준의 호수비로 1점만 내준 문동주는 결국 컨디션 난조로 1이닝만 던진 뒤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한화 타선은 2회 만루 상황에서 이원석의 땅볼때 한 점을 뽑아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팽팽한 승부 속에 조금씩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3회엔 LG가 바뀐 투수 정우주를 만루 위기로 몰아붙인 뒤 오지환의 희생플라이로 다시 한 발 앞섰고 한화는 노아웃 1, 2루 기회에서 문현빈이 병살타로 물러나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6회 한 점을 더 뽑아 LG가 3대1로 앞선 가운데 LG가 승리하면 2년 만에 정상에 복귀하게 되고 한화가 승리하면 모레 6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부임 1년 만에 K리그2 인천의 일부 승격을 이끈 윤정환 감독이 지난 시즌 소회를 밝혔는데요. 내년 재계약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 경기 승리로 인천의 일부 승격을 조기에 확정한 윤정환 감독. 부임 첫 해 인천을 득점 2위, 최소 실점 1위의 탄탄한 전력으로 탈바꿈시킨 리더십의 비결로 소통을 꼽았습니다. 진실되게 선수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소통이 되는 감독이라고 하면 좋지 않나요? 지난 시즌 강원을 K리그1 준우승으로 이끌며 올해 감독상까지 받았지만 재계약 불발로 인천행을 결정했던 만큼 다음 시즌 거취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확실한 얘기는 아직까지는 저한테 연락 온 건 없지만
구단하고 잘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월드시리즈 6차전을 준비 중인 LA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가 로버츠 감독과 깜짝 달리기 대결을 펼쳤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톱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토론토 원정 경기를 준비 중인 다저스 선수단. 그런데 1루에 김혜성, 그 앞에 로버츠 감독이 있네요. 무슨 상황인가 싶은 그때 동시에 달리기 대결을 펼치는데요. 세상에! 로버츠 감독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2루 베이스 안쪽으로 뛰는 꼼수까지 썼지만 몸이 마음을 못 따라갔네요. 김혜성 선수는 손뼉을 치며 폭소하는 모습까지 나왔고요. 로버츠 감독은 굴욕적인 장면 속에 손자국만 남겼네요. 2004년 보스턴 우승의 발판이 됐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도루의 주인공이지만 역시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세르비아의 즈베스다입니다. 서령호 선수의 방향 전환 한 번에 당황한 상대 수비가 엉덩방아를 찢는데요. 곧바로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 동료의 헤더골을 돕습니다. 윙어 출신다운 공격 본능으로 시즌 4번째 도움을 올렸어요. 하지만 종료 직전 원더골을 내주면서 패하게 돼서 경기에선 아쉬움이 남았네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는 추위를 부르는 가을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북쪽으로 약한 기압골이 지나면서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10mm가량의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다시 북쪽에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겠고요. 우리나라에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휴일 서울의 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오늘 낮 기온과 비교했을 때 10도가량 낮겠고요. 특히 다음 주 월요일에는 복사 냉각이 더해지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낮아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찬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일부 지역은 영하로 내려가겠고요. 내륙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기압차로 인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0도, 광주 11도, 대구 10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광주 18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도 오래가진 않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쯤 금세 예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에이펙이 열리는 경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